안녕하세요. 저는 소프트뱅크 벤처스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홍구 변호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앞에서 그 주주총회 관련해서 두 분 변호사님께서 잘 설명을 해주셨고, 저는 거기에 조금 더해서 추가적으로 궁금해하실 만한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를 드리면, 저는 예전에 법무법인 디라이트를 포함해서 다른 스타트업 로펌에서 근무를 했었고, 과거 한국투자파트너스라는 VC에서 4년 좀 넘게 근무하고, 지금 현재는 소프트뱅크 벤처스라는 VC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과 VC 관련된 투자 이쪽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잘 이해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께 스타트업과 관련된 내용, 그리고 투자자 입장에서 관련해서 봤을 때 주주총회 관련된 내용을 후단에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정기주주총회 시즌인 만큼 먼저 정기주주총회 관련된 내용을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정기주주총회 개최를 아마 대부분 다 잘 하고 계실 텐데, 이제 회사들 중에 간혹 가다가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경우들을 보는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의 규모가 크지 않은 경우에 관련된 의무를 이행해야 되는 부분들을 인지하고 못하고 계시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그런 경우에 혹시나 개최하지 않았을 때 하고 계신 분들도 개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라는 부분에서 궁금점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일단 정기주주총회를 개최하지 않으면 먼저 대표이사님께서 페널티를 지시게 되고요. 상법상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일단 첫 번째로 부과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표이사님께서 명백하게 관련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신 것이 되기 때문에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관련 의무 위반으로 인해서 해임을 요구를 하는 경우도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입장에서 보더라도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정기주주총회를 개최를 해야 되는데 만약에 하지 않았다면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잉여금 처분에 있어서 제한을 받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정기주주총회에서 원래는 전 회계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를 받지 않은 상황이 되기 때문에 회사가 주주들한테 배당을 주기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가 만약에 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배임죄 또는 상법상 특별배임죄가 성립이 될 수 있을 여지가 있고, 주주들 입장에서도 관련해서 정당한 근거 없이 배당을 받은 것이 되기 때문에 증여 등의 이슈가 추가적으로 발생을 할 수 있거나 또는 반환의 이슈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꼭 챙겨야 된다는 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정기주주총회는 당연히 잘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거를 보통 안 하시는 경우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근데 이제 보통 이런 이슈가 특히나 이제 투자자한테 투자를 한번 받으시거나 아니면 주주들이 많은 경우에는 사실은 애초에 이거에 대해서 이슈를 많이 제기를 하시기 때문에 별도로 이슈가 되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시고 정말 소규모 회사로 시작하시는 스타트업들 분들 경우에 이제 간혹가다 다른 일도 보시다가 이런 일이 발생을 하는 것 같고, 그런 분들의 경우에는 아까 앞에서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자본금 10억 미만이면 소집 통자 절차 생략에 관한 내용들도 있고 여러 가지로 절차를 간이하게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정기주주총회뿐만이 아니라 주주총회나 이사회 같은 절차를 굳이 꼭 적법하게 할 필요가 있나 이런 것, 또는 아니면 귀찮은데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대로 진행하지 않으시는 경우에 지금 당장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누군가 이슈를 제기함으로써 문제가 될 수도 있고, 차후 투자를 받으시는 경우 실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꼭 관련된 부분들을 진행을 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감사회사의 주주총회 참석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자본금 10억 원 미만이어서 감사가 애초에 없으신, 선임하지 않으신 분들도 있겠지만 선임을 하시는 경우도 꽤 많죠. 그럼 이제 감사가 근데 간혹 가다가 꼭 이제 관련 주주총회에서 참석을 하셔야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시는 분들이 있고, 이사도 참석을 해야 되나 이런 의문이 생기실 수 있죠. 그리고 실제로 지금까지 하신 경우에도 참석 안 하신 경우들도 꽤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주총회 결의에 그렇게 만약에 참석을 안 하셨다면 효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지 이런 부분들을 궁금해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원칙적으로 상법상 이사가 재무제표나 아니면 영업보고서 등을 정기주주총회 6주 전에 이제 감사에게 제출을 해야 되고, 감사가 이를 바탕으로 감사 보고서를 작성을 해서 다시 정기주주총회 4주 전에 이제 제출을 하고, 만약에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진술을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와 같은 부당한 진술에 대해서 관련 감사 보고서와 이런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주주분이 있을 수가 있는데, 이에 대해서 감사분이 참석을 안 하시면 답변을 하기 어렵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감사분들은 참석을 하셔야 됩니다. 주주회가 질문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설명을 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근데 다만 그렇다고 할지라도 감사분이 참석을 안 했다고 하더라도 주주총회의 효력 자체에 직접적으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건 아니에요. 효력은 유효합니다. 다만 감사분이 개인적으로 직무 해태에 대한 책임을 지실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주주총회에 혹시 제출된 의안이나 아니면 서류들에 문제가 있는데 감사가 이를 발견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발견을 하고도 이야기를 안 하시는 경우에는 이에 대한 회사가 입은 손해에 대해서 감사분이 책임을 지셔야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참석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런 회사들에 있다 보면 다른 곳들을 이제 실제로 보시면 사내원들에서 감사가 참석을 안 했을 때, 감사가 참석을 안 하면 소위 말하는 꾼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보고 와서 감사가 참석을 안 했으니 내가 깽판을 놓겠다, 이런 식으로 하시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아예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미연에 방지를 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소규모 주주들밖에 없어서 이슈가 되지 않는 경우라고 할지라도 차후에 나중에 주주들이 많아지면 발생할 수 있는 이슈들이시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참석을 하시는 게 좋고요. 관련해서 질의하시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다만 이제 주주의 질문에 꼭 반드시 사회이사나 이사가 답변을 해야 하시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다른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관련된 부분을 위임해서 그분이 설명을 하실 수 있도록은 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다음 한 가지 더 이제 주주총회 관련된 규모가 큰 비상장 회사에 대해서 그냥 참고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리면, 이거는 간혹 이제 위반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생겨서 그냥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제 직전 연도 자산 규모가 1,000억이 넘어가면 이제 규모가 큰 비상장회에서 별도로 규정을 하면서 의무가 생기는 것들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정기주주총회와 관련해서 대표적으로 나오는 부분이 이제 감사인에 대해서 재무제표 관련된 부분을 아까 전에 죄송합니다. 재무제표를 이제 정기주주총회에 제출해야 되는데 그거를 증권선물위원회에다가 정기주주총회 전에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발생을 해요. 그렇다라는 건 이제 규모가 좀 더 커지시면 그런 이슈들도 있을 수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참고로 말이 조금 빠를 수가 있어서 혹시나 이해가 안 가시는 경우는 나중에 있을 때 다시 한번 말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그러면 전체적으로 주주총회 개괄에 대해서 절차를 앞에서 잘 이해하셨다시피 말씀을 드리면, 먼저 이제 소집 절차를 진행을 하겠죠. 그럼 주주를 확정하고 소집하는 이사회나 소집 통지하고 이런 절차들을 진행을 할 텐데, 이런 경우에는 주주를 확정을 할 때 과연 실질 주주와 형식적 주주, 즉 실제로 주식을 보유한 사람과 그게 주주 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분이 다를 때, 차이가 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이슈가 생길 수 있고, 통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통지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까지 진행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고요. 의장 같은 경우 실제로 의사를 진행을 할 때는 아까 잘 설명해 주신 바와 같이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 이걸 어떻게 처리하는지 이런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의결권제도 그다음 실제 실무 이런 부분들이 각각이 이제 이슈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개괄적으로 이런 부분들 전체 절차가 진행이 된다라는 것을 인지하고 계신 상태에서 진행을 하시고, 관련해서 조금 더 이슈가 될 수 있는 부분을 위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 소집 통지입니다. 그래서 소집 통지는 대상은 주주 명부상 주주를 대상으로 진행을 하시면 돼요. 근데 간혹 가다가 주주들이 당연히 본인 명의로 당연히 주주 명부에 잘 등재가 되면 좋겠지만, 여러 가지 이유로 본인 말고 다른 분들한테 관련 권리를 위임을 하시고 신탁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게 되면 주주 명부에 이제 그러니까 명의 개서된 드러나는 분과 실질적으로 주식을 보유한 분이 다르겠죠. 그런 경우에 어떻게 될 것이냐라는 부분의 이슈인데요. 일단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대법원 판례는 실질 주주가 아니라 형식적 주주가 관련해서 통지 대상이 되고 관련해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혹시나 이와 같은 분쟁이 발생을 하더라도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사람은 원칙적으로 주주 명부에 기재된 사람이다 라고 간단하게 생각을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실질적인 주주가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적입니다. 이례적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 이제 주주총회를 이제 진행하려고 소집 통지를 하시겠죠. 그럼 이메일로도 통지가 가능하냐? 이제 과거 법상으로는 서명 통지만 기재가 되어 있었다가 그게 상법이 한번 개정이 되면서 주주가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할 수 있다라고 됐고, 이 전자문서 통지에 이메일이 포함이 돼요. 그래서 이메일로도 통지를 진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메일 통지에서 하시고 이제 똑같이 이메일 통지로 하실 때도 소집 통지하시는 방식으로 관련 내용들을 기재를 하시면 되는데요. 소집 날짜가 언제고 장소가 어디고 회의 목적이 뭐고 이런 것들을 똑같이 그대로 기재를 하시면 됩니다. 한 가지 유의하실 점 같은 경우는 이제 주식이 도달했는지는 직접적으로 꼭 확인하실 필요는 없지만 발송한 이메일은 보관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면 지금 현재 이메일로밖에 지금 기록이 안 남아 있잖아요. 예전에 지금 붙였다 이런 기록이 남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와 같은 이슈가 보통 소송에서 이슈를 제기를 하면 절차 문제를 다투는 게 보통 제기 기간이 결일로부터 2개월 정도이기 때문에 대략 한 그 기간 정도는 이메일을 보관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 인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용에서는 이제 회의 일시, 소집 장소 이런 목적 사항들을 통지를 할 텐데 이건 진짜 실무적인 이해가 되겠지만 이제 의안이나 의안 같은 걸 어떻게 작성을 해야 될까 실무 입장에서 이런 분들 궁금해하실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보통 이제 의제라는 건 제목, 이사 선임의 건 뭐 이런 식으로 나오잖아요. 그 제목이 의안이 그 관련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일단은 소집 통지를 할 때는 관련해서 일반적으로 주주가 알 수 있을 정도로만 기재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부분 다 의제 정도 기재하시면 이사 선임의 건이라고 나오면 이사를 선임하는 건이구나라고 인지를 하실 수가 있잖아요. 그 정도면 일단 되는데 특별결의 대상이 되는 건들에 대해서는 좀 구체적인 내용까지 같이 기재를 해주셔야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고 특별히 이제 또 상장회사까지 같이 가는 경우에는 이사 선임할 때 더 추가적으로 기재해야 되는 내용들이 포함이 된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결의의 범위에 있어서 간혹 가다가 이제 통지를 했는데 통지한 부분보다 훨씬 그것과 다르거나 아니면 그 범위를 넓혀서 하거나 아니면 변경하시고 싶어 하시는 경우들이 발생을 해요. 그래서 이렇게 갑자기 변경을 하고 나면 원래 이때 통지를 받지 못했던 주주들이 이거는 우리가 생각했던 거랑 다른 내용이고 일부러 그래서 참석을 안 했는데 갑자기 이런 내용을 추가하면 어떡하냐 또는 변경하면 어떡하냐라고 하면서 이슈를 제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전에 통지하는 의안을 추가하거나 통지안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기본적으로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추가하는 경우엔 그래서 이제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다툼이 있고 대법원 판결도 나온 것이 과거에 그 참석한 주주들이 전원 동의가 있었다고 할지라도 안 된다라는 것이 판례의 태도고요. 그렇기 때문에 애초에 참석한 주주가 모든 주주 전원의 동의라고 사실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이거는 허용되지 않는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기본적으로는 통지한 내용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해야 되고 실질적인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관련해서 진행을 할 수 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경우는 간혹가다 있는데 소집을 이제 하기로 했어요. 2주 전에 이제 기간들 다 맞춰서 통지를 해 놓으셨는데 그러다가 우리가 생각해 보니까 일정상 못 맞출 것 같다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이유로 심지어 실무적인 이유로 원래 누군가 대상이 되는 주주가 참석을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고 보니 실제로 참석을 한다. 그래서 생각해보니까 이러면 안 될 것 같은데 철회나 변경을 해야겠다라고 하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면 소집통의 처리 또는 변경하는 것이 가능한가라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리면 네, 일단 소집 통지를 처리하거나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고요. 일단 처리나 변경할 때 통지할 때처럼 2주간의 기간을 꼭 맞출 필요는 없어요. 대신에 소집에 준하는 이사의 결의를 거치고 소집과 동일한 방법으로 통지하거나 공고를 해야 된다라는 점은 참고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철회는 하고만 추가적인 연기를 하겠다라고 하면 그 뒤에 다시 이제 주주총회 날짜를 잡아야겠죠. 그러면 그 날짜 2주 전에는 다시 소집 통지를 해야 되는 그 기간은 다시 맞춰 주셔야 돼요. 물론 이제 10억 미만이고 주주총회 소집 절차를 전원 동의를 생략할 수 있거나 줄일 수 있거나 이런 것들이 있다면 그에 따르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주주총회 소집 청구권 같은 경우는 회사가 이제 주주총회 소집을 하지 않는 경우에 소수 주주가 이제 주주총회 소집을 할 수 있나 이런 부분 관련된 부분은 일단 소수 주주권이 원칙적으로 부여가 돼요. 법상 부여되는 소수 주주권이 있어요. 하지만 뒷부분에서도 제가 조금 더 설명을 드릴 텐데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 계약상 주주총회를 청구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을 넣어놓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왜냐하면 법상 관련된 조항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에 따라서 관련된 부분을 입증하고 청구하고 하는 부분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주주총회로 다퉈야 되는 부분이 있다는 부분이 있으면 투자자들은 보통 포함을 시켜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진행을 할 수 있도록 해놓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결권 행사 및 위임 같은 경우에는 위임장 날인본을 복사해서 가지고 오면 가능하냐라는 부분이 있는데 일단 위임장 같은 경우에는 원본이어야 됩니다. 심지어 다툼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이제 간혹가다 팩스로 보내는 거에 대해서도 이게 원본이나 사본이 이러는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위임장은
관련해서는 날인본을 무조건 원본으로 가져가셔야 된다라는 부분 꼭 인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근데 위임장은 가지고 왔는데 회사에서 보통 인감증명서라든지 참석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가적으로 요구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나라는 부분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위임장이 일단 있고 꼭 참석장이나 인감증명서 등과 같이 회사에서 별도로 요구하는 서류가 아니더라도 본인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가 있으면 되고 이 서류를 안 가지고 왔다는 이유만으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물론 지금 현재는 아마 그 소규모 회사인 것들 경우에는 이런 것들 자체를 안 하고 서면 결의 이런 형태로 진행을 하시니까 아마 이슈 자체가 발생하지 않으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주주들이 이제 늘어나고 실제로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을 하시면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는 부분이니까 인지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외국인 주주가 있는 경우에도 별도로 관련해서 위임을 보통 본인이 참석을 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그럼 여권 들고 오시거든요. 근데 직접 안 계시는 경우에는 관련해서 보통 위임해서 진행을 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진행하시면 된다는 거 참고하시면 되겠고, 자, 이제 주주총회 의사 진행 같은 경우에는 참석하시는 주주분들이 있고 이사나 감사는 일단 원칙적으로 거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참석을 하시는 게 좋긴 하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경우에도 요청하는 경우에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개최하는 시간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주총회 참석 요건을 주주들이 충족을 해야만 원칙적으로는 참석 개최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시간상 봤을 때 지금은 당장은 그 요건을 충족 못했는데 곧 참석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는 경우에는 그 심의를 구체적으로 하기 전까지, 목적상 심의 전까지만 참석을 하면 진행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회의 속행하거나 연기하시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에 따라서 해야 되고 의장분이 마음대로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의장이 사실 꽤 권한이 커요. 문제가 생겼을 일단 진행 자체를 의장이 하시게 되고, 또 이제 질서를 유지라고 해서 앞부분에도 나왔지만 만약에 고의적으로 뭔가 잘못된 행동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의사 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행동이나 발언 등을 하시면 이 부분을 퇴장시킬 수 있는 권리까지 있기 때문에 의장이 꽤 권한이 큽니다. 그래서 이분이 어떻게 선임되냐라는 게 중요할 수가 있는데 보통은 정관에 관련된 내용을 규정해 놓는 경우가 많고 그래서 보통 대표이사님이 됩니다. 근데 이거에 따라서 규정을 안 해놨으면 총회에서 별도로 의장을 선임을 해줘야 돼요. 만약에 그런 적법한 절차가 없이 되면은 이 결의 취소 사유가 될 수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 만약에 이런 의장이 그만큼 중요한 자리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다른 분을 의장으로 선임을 해줘야 돼요. 다만 이제 주주들이 동의를 해주면 그대로 수행은 가능하십니다. 자, 그래서 아까 서면 결의를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진행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자본금 10억 원 미만인 경우에 특히나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 경우가 많을 거고요. 크게 3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자본금이 10억 원 미만이어야 될 거고요. 정관상 관련 내용이 규정이 되어 있어야 되고, 이 의안들 전체에 대해서 주주분들이 동의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진행할 수 있다는 점 꼭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면 결의 후에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해야 하나, 이 부분이 조금 사실 어떻게 보면 모호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법무부에서는 이거에 대해서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실제로 등기 실무상으로는 주주총회 의사록까지 작성을 한 거를 제출하지 않아도 등기를 진행을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법령상으로도 명확하게 어떻게 규정을 해놓지 않고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서면에 의한 결의에 대해서는 주주총회 관련된 규정을 준용한다 이렇게만 추상적으로 적용을 해놓고 있다 보니까 후속 절차에 대해서는 과연 어디까지 따라야 되는지가 좀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실무상으로는 많은 경우에 등기를 그냥 그대로 진행을 해주시다 보니까 그냥 주주총회 의사록을 작성을 하지 않고 진행하는 경우도 많이 있기는 한데, 참고로 이게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의사록을 본점에 이제 비치해야 될 의무 같은 것들이 있다는 점을 고려를 하면 이런 부분들을 작성을 해두시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그럼 이제 정기주총회를 진행을 하실 때 참고하실 수 있도록 결의를 이제 진행하려고 하시면 이번에 통과해야 되는 안건들이 보통 정기주총회 안건들이 있고 그냥 임시주총회로 진행할 수 있는 안건들이 있어요. 그래서 정기주총회로 돼야 되는 안건들, 뭐 재무제표 승인이라든지 임원 보수 한도라든지 항상 진행해야 되는 건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확인하시고, 주주총회를 여는 것도 어떻게 보면 되게 귀찮을 수 있는 일이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이럴 때 한 번에 다 처리를 하실 수 있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정관 개정사항이 될 수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한 번에 다 모아야겠다라고 생각하시고 한 번에 다 정리를 하시고, 임원
임원 선임들 보통 볼 때 정기주주총회랑 같이 그 기간이 비슷하게 돌아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럼 이제 임원이나 감사나 이사나 이런 분들 선임 관련돼서 있을 때도 같이 선임을 하시는 게 좋을 거다. 분들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스톡옵션 같은 거 부여하시는 경우에도 이제 정관계정 관련된 부분 포함이 돼야 되는 경우도 있고 부여할 때도 포함돼야 되는 경우 있으니까 그런 경우들도 한 번에 처리하실 수 있다면 좋겠죠. 그래서 필요한 서무들, 뭐 재무제표나 영업보고서, 감사보고서들 준비하시고 각 주주들 실제로 이제 통과를 하시는 거에 있어서 뭐 전원이 다 애초에 우호 지분이고 그래서 이슈가 없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않고 일부에 대해서 다툼이 있거나 하면 주주가 각각 의결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어서 실제로 우리가 통과를 시키려면 어떤 정도로 돼야 된다는 걸 미리 좀 생각을 하시는 게 좋겠죠. 그런 부분들 그리고 참석을 못 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서면 동의서 등도 고려를 같이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관련된 그 주주총회 관련된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투자자의 관점에서 본부들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아까 간단하게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법상 소수 주주권이라고 해서 주주총회는 원칙적으로 다수결의 원칙인데 다수결로만 진행을 하는 경우에 주식을 일부만 보유하고 있는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권리가 침해될 가능성이 너무 높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방지를 하기 위해서 법상 일정 수준의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자들한테 소수 주주권이라고 권리를 부여를 하고 있어요. 다만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큰 금액을 투자를 했는데 이거 행사 요건도 입증을 해야 되고 시간도 소요되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까 일부 내용에 대해서는 계약상 반영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보시면 일단 주주총회 관련해서 정기 주주총회 이외에도 투자자가 주주총회 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임시주주총회 개최에 필요한 절차를 이행해야 된다. 이와 같은 조항을 넣어 놓음으로써 실제적으로 회사 이해관계인들한테 필요한 경우에 주주총회 결의를 진행을 열도록 관련해서 절차를 이행하도록 관련 규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동의권과 협의권이라고 해서 주주총회에서 실질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과 협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들에서 규정을 해요. 일단 이거는 딱 정해져 있진 않아요. 어느 정도까지 할지에 대해서는 건 바이 건 회사마다 케이스는 다를 수 있는데 일단 협의권으로 주주총회 안건들이 다 포함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어쨌든 주주총회 안건이 있으면 먼저 사전에 협의하고 통지는 해줘야 한다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단순히 협의가 아니라 주주총회 안건들 중에서도 회사에서 너무나 중요한 사항들, 실질적으로 투자자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생각되는 경우에는 사전 동의사항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정관을 변경한다던가 신주 발행을 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제 행사한 청산 합산 이런 경우라던가 이제 대표이사 이사 선임인 해임이라던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권으로 규정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뭐 대법원 판례, 그러니까 대법원까지는 없고 이제 판례에서는 다툼이 일부 있을 수 진행 중인 상황인데 이 부분은 좀 더 이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익 배당에 관한 조항 관련된 부분을 보셔도 이제 그 회사에서 배당을 하는 경우에 진행을 해야 되는 절차들이 있겠죠. 그러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주총회 승인 받아야 된다 이런 식으로 별도로 규정을 해놓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끝으로 이제 이사 선임권 관련된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 아까 원칙적으로는 이제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을 해야겠죠. 근데 회사의 그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관련된 정보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긴밀하게 회사에 대해서 같이 협조할 필요도 있고 관련된 자료도 수취할 필요도 있다는 여러 점을 고려를 해서 가능한 이사 선임권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모든 이사 투자자가 받을 수는 없고 보통 리드 인베스터가 보통 받게 되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포함을 하게 되면 주주총회를 통해서 이사 선임을 한 명을 해줘라 라고 기록을 하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설명드리고요. 관련해서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신 경우 차후에 또 말씀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